우리 지역의 이슈를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함께 하시죠. 민족 대명절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총 6일간의 황금 연휴인 만큼 기대도 큰데요. 안전한 추석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 필요한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황금 연휴 6일인 만큼 다들 기대가 크실 것 같은데요. 지금쯤 추석을 앞두고 벌초나 성묘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특히 이 시기에 예초기 안전사고가 걱정이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평상시에 예초기 사용을 하시던 분들은 이 안전이나 우려들을 충분히 또 숙지하고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이 벌초를 앞두고 안 쓰던 이 도구를 다루다 보니까 이 사고가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 4월부터 매달 신고 건수가 늘어나서 매년 8, 9월에 가장 많은 예초기 사고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지난해도 경북도 내에서 발생한 예초기 안전사고가 총 104건으로 확인이 됐는데 이 가운데 절반 정도인 50건이 8월과 9월 사이 이 추석을 앞두고 발생했었습니다. 이 주로 다치는 부위를 보면 다리 쪽이 46.2%로 네. 가장 많았는데 예초기를 작동하던 중에 이 본인의 다리에 이 상처를 입는 경우가 가장 많았던 겁니다. 그 다음이 팔로 23.1%를 차지하고 있고 이 몸통과 머리에서도 각각 7.7% 이 사고가 났었다고 합니다. 이 부상의 종류를 보면 이 골절이 30.8%로 가장 많이 났고요. 칼날에 의한 배임 사고도 23.1%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 예초기 사고가 날카로운 칼날에 이 뼈와 이 근육이 베이는 등 심각한 사고로 이어지다 보니까 안전장구 착용도 좀 필수적입니다. 예초기 작업 전에 신체를 좀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구, 이 안면 보호구나 이 보안경, 그리고 무흡보호대, 안전화, 이 장갑까지 이 장비를 좀 필수적으로 착용하는 게 필요하고요. 또 예초 작업 중에 돌이나 금속 파편 등이 튀어서 눈이나 다른 신체 부위에 닿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예초기를 작업하면서도 가급적인 안전날이죠. 날이 직접적으로 이 본인의 신체에 닿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이 장비 또한 착용하고 사용하시는 게 꼭 필요합니다. 또 반드시 예초날을 만질 경우에는 반드시 동력을 끄고 장갑을 착용한 가운데 만지는 것도 필요하고요. 이 금속 파편, 돌과 나뭇가지들이 튀는 걸 막기 위해서는 예초기를 작동하기 전에 주변을 한번 정리하고 작업을 하시길 꼭 당부드립니다. 네, 예초기 사고 현황부터 예방책까지 짚어주셨는데요. 그런데 이 시기에 예초기 사고뿐 아니라 벌쏘임 사고도 많이 발생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추석을 앞두고 이 벌쏘임 사고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벌집이 길게 자란 풀에 가려서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또 벌쏘임 사고에 유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실제 통계를 보면 이 전국에서 최근 5년 동안 이 벌에 쏘여서 이 병원 진료를 받은 환자가 6만 3천여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벌들이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기가 또 8월과 9월이니만큼 이 시기에 전체 환자의 절반이 넘는 환자가 나왔다고 하고요. 네. 연령대로 보면 50대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60대와 40대, 70대 순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 연령대를 보면 확인할 수 있는 게 주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 벌초와 성묘 등을 위해서 이 방문하시는 분들에서 이 벌쏘임 사고도 많이 나타났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경북이 벌쏘임 사고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지난해 도내에서 모두 914명이 벌쏘임 사고를 당했고 이 중 절반 이상인 55%가 추석 전 30일 동안 발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우리 벌초 작업에서 예초기도 유의해야 되지만 이 벌쏘임 사고도 반드시 유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지난달 28일이었죠. 칠곡군에서 80대 노인을 포함한 2명이 사고를 당했고 같은 날 봉화군에서도 70대 1명이 또 고령군에서도 50대 1명이 벌초를 하다가 벌쏘임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벌초하던 중에 이런 벌쏘임 사고가 일어나는 원인 중에 하나는 예초기가 소리를 또 강하게 내지 않습니까? 네. 이 벌이 본인이 있던 이 위치에서 이 강력한 소리 때문에 또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바깥으로 뛰쳐나오게 되는 이 상황이 벌어지는 건데요. 이 예방법을 좀 소개해 드리면, 야외 활동을 할 때는 어두운 색의 옷보다는 이 밝은 색의 옷을 착용하는 것이 벌쏘임 사고를 막는데 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특히 날씨가 덥고 활동을 하다 보니까 짧은 팔을 입고 이 벌초를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네. 이 반드시 이 긴 옷을 착용하는 것이 이 벌쏘임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이 방법 중에 하나고요. 또 이 벌을 자극할 수 있는 강한 향이 나는 화장품의 사용은 자제를 좀 부탁드립니다. 먹고 남은 음식물 역시 내 주변에, 내가 활동하는 반경에 두지 않는 것이 예방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고요. 야외 활동을 할 때 땅속이나 나뭇가지 사이로 벌이 자주 들락거리는 곳에 이 벌집이 있을 수 있으니 특별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벌 중에서도 한 마리가 여러 번 침을 또 쏠 수가 있거든요. 네. 말벌은 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이 벌집을 건드려서 벌이 날아들게 됐을 때는 무조건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게 필요합니다. 이 벌을 잡아보겠다고 하게 될 경우에 벌쏘임 사고를 당할 이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또 놀라서 땅에 엎드리게 되면 더욱 공격하기가 쉬워지는 거죠. 네. 일단 머리 부분을 좀 보호한 채 빨리 피하고, 이 119 신고도 긴급할 경우에는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다양한 예방법 알려주셨는데 우선 야외 활동할 때는 검은색 옷보다는 밝은색 의상을 네. 선택해 주시면 좋다는 점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벌도 조심해야 하지만 가을철에는 또 뱀물림 사고도 많이 발생한다고요. 네, 특히 이 뱀물림 사고 역시 도시에서는 이 뱀을 자주 볼 수 없다 보니까 도시에 있다가 벌초나 성묘를 하시는 분들이 뱀에 대해서는 인지 자체를 못하고 계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사고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건강보험료 자료를 살펴보면요. 이 최근 5년 동안 이 뱀물림과 벌쏘임 사고로 청구된 건강보험료가 204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네. 특히 2년 전에는 45억 원의 건강보험료가 청구가 됐는데요. 이 뱀물림으로 청구된 건보료가 158억 원으로 벌쏘임 사고보다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보면 더 많았습니다. 네. 이 얘기는 이 사고 건수가 더 많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사고를 당하게 되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최근 5년 동안 뱀물림으로 진료받은 환자가 총 15,000여 명이었다고 합니다. 2021년에 3,161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경북이 2,660명으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네. 역시 연령별로 보면 60대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70대, 50대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이걸 보면 확인할 수 있는 게 추석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게 예초기, 벌쏘임, 뱀물림 같은 공간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네. 때문에 최근 5년 동안 이 포획된 이 뱀을 보면 연평균 7,790건 정도의 뱀을 포획했는데요. 이 경북이 전국에서도 또 세 번째로 이 포획 건수가 많았습니다. 이 뱀에 물렸을 때는 뱀의 머리 모양과 눈 모양, 외형을 기억하고 119에 반드시 신고하고 다음에 응급 조치를 받는 게 중요한데요. 이 뱀의 외형이나 특성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독사에게 물렸을 경우에는 독을 입으로 빨아내는 게 가장 좋지만 만약 이 잇몸이나 뱀의 치아에 물린 상처가 있을 경우에는 일단 2차 중독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입으로 독을 빨아내는 행위를 하지 않으시는 게 좋고요. 이 불로 지지거나 된장을 바르는 식의 민간요법은 뭐 파상풍이나 2차 감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취하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이 알코올로 소독을 한 이후에 빠르게 이 병원에 방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추석 때 주의해야 할 내용이 참 많은 것 같은데 또 가을에 기승하는 무서운 병도 있다고 합니다. 네. 쯔쯔가무시 병인데 이 병의 증상과 예방법도 소개해 주시죠. 네, 이 쯔쯔가무시증 감염은 쯔쯔가무시균을 보유한 이 진드기 종류가 몸에 달라붙었을 경우인데요. 이 털 진드기의 유충에 물린 뒤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환자 수를 보면 4천 명에서 매년 6천 명 정도의 환자가 확인되고 있는데요. 특히 털 진드기의 유충 발생은 이 9월 말 10월 초에 증가하기 시작해서 늦가을에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요 시기상으로 놓고 보면 우리 추석 연휴 기간 중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감염 초기에 적절한 항생제로 치료를 하면 비교적 쉽게 회복되지만 단순 감기 몸살로 착각해서 이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추석 연휴 기간 중에 풀이나 이 풀이 자라는 곳을 방문하게 됐을 경우에 앞서 이 벌쏘임 예방법과 좀 흡사한데요. 네. 이 긴 옷을 착용하고 이 털 진드기가 몸에 달라붙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만약 진드기로부터 감염이 됐다면 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순 감기 몸살이 아니라 내가 어디를 다녀왔으니 이럴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 병원을 방문해서 이 진료를 받으시는 게 필요하고요. 최근에 이 질병관리청이 전국 20개 지역에서 이 털 진드기 이 발생 밀도 감시 사업을 또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 구체적으로 보면 감시센터를 기준으로 이 털 진드기가 어디서 발생하는지 확인한다고 하는데 이 조사 결과가 이 발표되는 곳이 이 질병관리청의 감염병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네. 어느 지역에서 이 진드기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내가 방문하는 곳에서 이 쯔쯔가무시 감염이 일어날 위험이 있는 곳인지 추석에 방문 전에 확인하시는 것도 꼭 한번 권해드립니다. 네, 쯔쯔가무시병 짚어주셨는데 이와 함께 가을철 3대 대표 전염병이 바로 유행성 출혈열 렙토스피라증이라고 합니다. 명칭이 저도 많이 낯선데 어떤 네. 질병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유해성 출혈열은 늦가을과 늦봄 건조한 시기에 많이 유행합니다. 네. 이 들쥐나 이 쥐종류의 설치류 폐에 있던 이 바이러스가 배설물로 배출된 다음에 이 건조되면서 이 한탄 바이러스가 사람의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가면서 감염이 됩니다. 이 보통 잠복기가 2, 3주 정도거든요. 이 고열이나 출혈 또 요통, 심부전 등의 이 증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만약 폐포 내에 이 체액이 유출돼서 폐부종이 발생하면 호흡곤란 증세도 나타날 수가 있고요. 혈관 기능 장애와 같은 이 출혈 현상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네. 렙토스피라증은 이 9월과 10월에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 농업과 축산업, 이 광업 종사자와 수의사 등 이 밖에서 활동하는 종사자에게서 흔히 발생합니다. 네. 대부분 감염돼 있는 가축이나 야생동물의 소변으로 오염됐던 물이나 이 습한 토양 등에서 접촉하게 될 경우 발생하게 되는데요. 역시 잠복기는 1주에서 2주 정도가 됩니다. 갑자기 발열, 두통, 오한 등이 발생할 수 있고요. 이 근육통도 올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질병 역시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디서 발생하는지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풀이 많은 곳, 그리고 이 동물과 쥐들의 배설물들이 있을 만한 곳에서 접촉하게 되면 감염될 수가 있다는 건데, 특히 이 전염병 유행 지역에 산이나 들을 방문하는 것 자체를 좀 피하는 게 좋지만 네. 이 성묘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것 자체를 피하기는 또 어렵거든요. 네.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긴 소매, 긴 바지를 입고 가는 것이 필요하고요. 특히 이 풀 잔디 위에 눕는 행위, 여기에서 뒹구는 행위 등을 하게 되면 이 감염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네. 성인분들은 물론이고 아이들이 이 풀 잔디 위에서 뒹굴거나 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도 좀 반드시 필요한 조치입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임산물 관련 내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 성묘나 벌초 하다 보면 송이버섯 같은 각종 임산물을 발견을 할 수가 있는데 네. 그런데 자칫 이거를 채취하다가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까지 받을 수 있다고요. 네. 추석 시기에 성묘를 또 가게 되면, 성묘나 벌초로 가게 되면 특히 이 송이가 나는 철이지 않습니까? 네. 이 송이철이라서 이 많은 분들이 이 비싸게 사지 말고 송이를 내가 직접 채취하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3조 1항을 보면 네. 산림에서 이 산물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내가 직접 채취하지 않았더라도 채취하려고 했을 경우에도 이 처벌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네. 특히 이 야생송이의 경우에는 이게 야생에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이 주인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유의가 필요하고요. 형법상 이 절도죄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니까 이 임산물을 내가 임의로 채취하게 됐을 경우에 처벌받는 수위가 결코 낮지 않다라고 하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주로 제가 문제되는 걸 송이를 말씀드렸는데 송이뿐만이 아닙니다. 네. 이 도토리나 산삼, 더덕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그냥 두면 썩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산에도 다 주인이 있습니다. 네. 때문에 주인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나무에 붙어 있거나 이 바닥에서 있던 간에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가을철에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정부 관계 당국에서 집중적으로 또 단속도 벌인다고 하니까요. 네. 이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끔 단풍놀이 가셨다가 임산물을 공짜로 채취해 왔다라고 하시다가 조사받거나 형사처벌 받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네. 반드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법을 떠나서 또 한 가지가 우리 앞서서 여러 감염병 우려를 이야기했잖아요. 네. 산에서 임산물을 채취할 경우에 여기에서 얼마나 다른 유해 성분이 있을지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네. 때문에 이런 채취 자체를 좀 주의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다만 이런 법적 규율이 현장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데 현실적으로 이 산의 주인에게 허락받는 행위 자체가 또 쉽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산지를 관리하고 있는 산림청에서도 산 주인과 임산물을 채취하려는 사람을 좀 연결시켜 주는 것도 이 음지에서 양지로 좀 나오게끔 하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임산물 채취와 관련된 내용까지 설명해 주셨는데요.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네. 최근 한 언론사에 따르면 추석에 화재 사고 발생률이 20% 이상 증가한다고 하는데 네. 또 최근 도내에서도 5년간 97건이 추석 연휴 기간에 발생했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 한번 짚어주시죠. 네, 도내 화재 사고가 모두 97건이었는데 네. 추석 연휴 기간에 사망자도 1명이 있었고 이 부상자도 5명이나 있었습니다. 네. 화재 사고가 발생한 장소를 보면 27%가 주거 시설이었고 35%가 이 부주의에 인한 화재가 발생 원인이었습니다. 네. 이게 실내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고 이 다량의 음식을 또 조리하다 보니까 이런 화재 사고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또 반드시 또 유의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추석 연휴 기간에 장기간 집을 비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오랜 기간 집을 비우게 된다면 반드시 이 가스 점검이 필수적이고요. 이 가족들이 모여서 이 대량의 음식을 하게 될 경우에 다시 한번 조리 도구에 대한 안전 점검도 필수적이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끝으로 안전한 추석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점 하나만 짚어주시죠. 네, 우리가 살펴본 여러 가지 감염병이나 안전 우려들을 보면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내가 익숙하지 않은 도구, 내가 익숙하지 않은 장소에 대해서 내가 우려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예초기부터 내가 가게 되는 장소까지 익숙하지 않은 장소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안전을 우려하고 안전 장비를 갖추는 게 필수적이라는 점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추석 안전사고 사례와 대책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